근데 가격을 3만 달러 이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3만 달러라고 한다는 것은 로보택시 100대 1000대 생산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 로보택시가 로보택시 전용으로도 쓰이겠지만 여기에 핸들과 페달을 부착해서 일명 모델 2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가격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 모델 3와 모델 Y에서 비감독하에서 레벨 4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 운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율주행이 가능한 서비스를 내년에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번에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매번 자주 이제 해서 성정길 TV 채널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독일에서 경영학, 경제학 뭐 이런 학부부터 해서 박사까지 하고 한국에서 이런 디지털 경제 쪽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계속 공부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AI 경제 뭐 이런 부분에서 전공하면서 글 쓰고 책 쓰고 또 관련된 수다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워낙 테슬라 전문가로 많이 알려지셔가지고 지금 최근에 미국 시간으로 10월 10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1일에 네, 테슬라가 로보택시 발표하는 행사를 했는데 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행사의 주요 내용하고 숨은 의도까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성정길 TV 채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와 안 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를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24분 조금 넘게 공식적인 행사는 진행이 됐고요. 24분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타고 무대에 등장을 했고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 전체적으로 약 50대의 로보택시가 돌아다녔습니다. 20대 정도가 실제로 로보택시고요. 앞으로 생산하게 될 투도어의 2인승 차량이 대단히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만족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한 30대 정도의 모델 Y가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상태로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을 태웠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시승을 로보택시도 시승할 수 있었고 모델 Y도 시승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로보밴이 나왔죠.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보밴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카니발 같은 정도 크기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소형 버스 정도가 될 규모로 이번 행사에서는 14명 정도가 탔었지만 최대 20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이거는 다용도 차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화물을 적재해서 도심에서 예를 들면 택배업을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옵티머스는 최근에 동영상으로만 등장했지 실물로서 등장한 경우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자꾸 이거 실물로 등장하니까 누군가가 보고 베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누군가는 중국 업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물로 나왔고요. 물론 논쟁은 있습니다. 저는 행사 보는 날 제가 어디서 다른 방송에서 라디오 라이브 중계를 했었는데 분명하게 저것은 원격 조정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격 조정돼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능은 자율로 진행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원격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또 그것도 뭐 사기였다 아니었다 뭐 이런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옵티머스가 나와서 춤도 추고 사람들에게 수박 칵테일 주스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셀카도 사람들하고 같이 찍고 가장 중요한 건 대화를 했죠. 이 대화를 한 거는 X.AI의 그록이라는 인공지능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체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X.AI. 근데 이제 X.AI의 이런 AI를 쓰는 것을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아직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도대체 X.AI와 테슬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고요.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로보택시의 비용 가격이
우선 연도수로는 자기는 긍정적으로 보면 2026년이고 저는 그러니까 비포 2027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2027년이나 2028년 양산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을 3만 달러 이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3만 달러라고 한다라는 것은 로보택시 100대, 1000대 생산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이에요. 자동차 산업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생산 라인 자체가 10만 대, 20만 대,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라인들을 만들어줘야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 로보택시가 로보택시 전용으로도 쓰이겠지만 여기에 핸들과 페달을 부착해서 일명 모델 2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가격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로보택시의 운영 비용은 뭐 1마일당 세금까지 쳐서 30센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키로수로 하면은 18센트, 20센트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되면 버스보다 저렴한 대단히 저렴한 걸로 시장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로보택시는 인허가 사업입니다.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테슬라가 용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라든지 연방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허가가 나와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보택시가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확산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은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도 타다금지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네. 서울에 로보택시가 풀린다고 하면은 로보택시 한 서너 대는 불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행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로보택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만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2025년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델 3과 모델 Y 또는 모델 S나 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팔린 차가 아니니까 하여튼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 모델 3와 모델 Y에서 unsupervised 즉 비감독 하에서 레벨 4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 운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주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하고 텍사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도시들이 있죠. 오스틴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가 되겠죠. 여기 웨이모도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동된다는 것은 로보택시는 조금은 먼 미래지만 2027년과 2028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지만 또 이것도 사회적 갈등이 해소가 된다면야 해결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사실상 로보택시에 준하는 기술인 unsupervised 즉 비감독하에서 인간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도 되고 영화를 보고 있어도 되고 음악을 들어도 되고 그리고 잠깐 졸아도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능한 서비스를 내년에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의미 있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투자자들이 큰 기대를 하셨던 분들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마케팅 이벤트입니다. 마케팅 이벤트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과 로봇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알려줬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이것을 좀 완결적으로 알려줬죠. 근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었다. 당연하죠. 이거는 실적 발표인 다음 주에 있죠. 10월 23일 날 있을 실적 평가와 그 이외에 있는 Q&A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앞에 나와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전 사명, 즉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사명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을 잘 펼쳐 보여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로보택시가 실제로 적용되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로보택시가 매출로서 만들어지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테슬라의 의지로만이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사실상 샌프란시스코, LA, 그다음에 피닉스, 그다음에 오스틴 이 4개 도시에서 지금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만 건의 유료 결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저는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10만 건이 발생한다는 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주당 10만 건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중국의 우한에서 로보택시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30년까지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2030년 전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30년에 짜잔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2026년, 2027년, 2028년 계속 확대를 해서 100개 도시의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일반화시키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도 2025년 정도의 내년에 중국에서 FSD가 허락을 받을 거고 중국에서도 로보택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결과가 조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이
당선될 경우에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민주당이 당선될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결정짓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테슬라는 준비가 많이 됐다는 것을 이번 10월 10일 날 행사에서 보여줬던 것은 주행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거든요. 택시는 무인으로 운영될 경우에 갑자기 손님이 탔는데 손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구토를 한다거나, 뭐 우르르 사람들이 탔는데 먹을 걸 많이 흘려가서 다음 손님이 타기 어렵게 만들었거나, 콜라를 쏟았다거나 맥주를 쏟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차량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여줬던 것이 이거 테슬라가 특허를 받은 기술인데요. 자동 로봇이 이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하면, 만약에 차량이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로봇이 와서 청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서 충전기에다가 이 충전을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덕티브, 그러니까 무선 충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는 무선 충전을 차량에게 하겠다는 개념을 발표했죠. 이건 뭐냐면 주행 기술, 그러니까 FSD 기술도 중요하지만 운행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운행에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도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로봇 청소기와 인덕티브 충전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이젠 단계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에도 분명하게 이제는 인덕티브, 그러니까 즉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로봇 청소기도 이제 두겠죠.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한다라면은, 저는 미국의 일부 도시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로봇 택시는 2028년 정도는 충분하게 작동되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30,000 정도의 로봇 택시를 판매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델 2가 이걸로 변형된다면 그 가격이 $30,000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더 저렴할 거라고 보고요. 이건 뭐냐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도 로봇 택시를 운행도 하겠지만 이건 리스크가 여러분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 이븐을 가려고 하면 정말 많이 손님이 타야 몇 년 뒤에서나 이 차값을 뽑을 수 있을 거고 운영 비용을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판매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예를 들면 강정수가 나 로봇택시 사업을 이 지역에서 해야지, 나 그만 10대 사서, 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뭐라든 10대 사서 우리 지역에서 로봇택시 사업을 하겠다, 이들에게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익시어도 분명하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로봇택시 사업자를 테슬라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30,000에 판매 가능하다라는 요 말 속에 그 시장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빠르면, 저는 좀 부정적으로, 항상 시간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빨라야 한 2028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FSD를 거의 동일한 기술의 FSD는 2025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도 조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날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뭐 새로운 뉴스나 가장 충격적인 뭐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상상했던, 이렇게까지 하면 되게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네. 인위적으로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는 거죠. 그랬더니 옵티머스가 걸어와서 네. 타이어를 바꿔준다? 이랬으면 난리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사람들이 거기까지 상상력을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옵티머스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옵티머스가 뭐 원격 조정이든 아니든 간에 손이 움직이는 것이, 특히 이 칵테일을 따라주거나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셀카를 찍거나 막 이런 모습에서 대단히 달라졌는데, 왜 그러냐면 디그리라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DOF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손이 어느 정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인간의 DOF는 28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2세대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11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여줬던 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인간의 손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나온, 인류에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는 손의 DOF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 부분은 대단히 현장에 바로 일할 수 있을 조건에 다가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뭐 피규어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로봇을 보면 항상 동영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날 같은 경우는 24분 동안도 나와 있었지만 끝나고 파티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됐던 파티에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터리 소모가 크게 두 가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로봇 같은 경우 하나는 무거운 짐을 들고 내리고 할 때 들고, 두 번째는 균형을 잡는 데 많이 듭니다. 즉 돌아다녔다라는 것, 사람들하고 악수를 했다는 것,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동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계속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데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할 수 있는 것, 로봇도 자율주행하는 거죠. 이러한 두뇌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어차피 테슬라는 FSD하고 옵티머스는 같은 베이스 안에서 기초 안에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FSD가 진화하면 옵티머스도 진화하는 것이고 옵티머스가 진화하면 FSD도 진화해서 자동차도 진화하는 겁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저는 발전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려운 점은 자동차처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 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거든요. 배터리 기술이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아마 4680 배터리가 들어가도 지금 한 3세대 4680 배터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장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가정에서는 한두 시간 쓰고 충전할 수가 있지만 공장에서 또 한 2시간 일하고서 저 충전해 주세요 이러면 곤란해지거든요. 최소한 점심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4시간은 작동해야 되고 이상적으로는 8시간은 작동한 다음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나 안산에 있는 공장에서 여러분 옵티머스를 갖다가 구매를 하는데 2시간마다 충전해 놓으면 그만큼 많은 대수를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단히 큰 비용 부담이 됩니다. 이번에 또 말했던 중요한 것은 옵티머스도 3만 달러 선을 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옵티머스가 물론 그 10월 10일 날 행사에서는 주로 옵티머스가 가정에서 일하는 상상을 동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냥 이건 연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포가 오면 가져오고 제가 슈퍼마켓에서 장봐갖고 오면 저희 트렁크에 있는 거 집어나르고 베이비시터 역할을 해주고 애들을 돌보고 식탁을 닦아주고 음료수를 서빙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아버님 댁에 어머님 댁에 부모님 댁에 로봇 하나 놔드립시다. 네. 이런 느낌으로 가정용인데 이거는 진짜 먼 미래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정은 불확실성이 되게 높습니다.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반려견의 행동이라든지 뭐 부부가 싸우면서 뭘 집어 던지는데 애가 맞는다든지 로봇이 뭐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그거에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서구사의 문명이라든지 동양사의 문명이라든지 물론 유사해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서로 생활 문화도 다르고 여기에 로봇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공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공장은 진화한 공장이고 안전한 공장일수록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거의 제거되고 있어요. 예측 불가능한 갑자기 나사가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이건 사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매우 정해진 루틴대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공지능이 대단히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자기 능력을 자율성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옵티머스가 들어갈 것은 공장이라는 거죠. 근데 공장이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3만 달러, 뭐 10만 달러 뭐 이건 중요하지만 가정의 이 소득에 따라서 10만 달러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장은 이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뭐보다 낮아야 되냐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쓰게 돼 있죠. 왜냐하면 뭐 사람을 써도 뭐 주말 근무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주말 특근해야 되고 뭐 4대 보험 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고 노조라든지 갈등들도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로봇으로 이 대체를 하게 되면은 AS도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저렴해야 되고 이 AS 비용까지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플러스 4대 보험 비용만큼 정도 이상으로 나오면 공장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로봇을 쓸 공장주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번에 3만 달러 가격을 얘기한 건 저는 그래서 유의미하다. 근데 아직까지 어떤 곳도 가격을 얘기하는 곳이 없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제가 보기엔 로봇 잘 만들고 보여주고 있어요. 동영상. 그거 제가 보기엔 못해도 10만 달러는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3만 달러로 낮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산 체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시장을 열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유연성과 손의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배터리의 능력도 중요하고 인공지능의 능력도 중요하고 이 로봇이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말 속에서 업무. 그래서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피치 투 태스크 즉 말 잘 알아먹어야죠. 네.
일을 시키는데 자 이거 좀 박스 저걸 일쪽에서 오늘 저녁까지 이 창고에 있는 박스를 다 저리로 옮겨 그랬는데 뭔 말인지 몰라 하며 아니면 이것 때문에 테슬라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좀 맞춰주세요 조정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일일이 테슬라가 그 과자 설정하고 있으면 그건 대단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음성을 학습하고 그의 요청에 따라서 업무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갖춘 로봇이 3만 달러 미만으로 내려갈 때만 3만 달러로 내려간다면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한 대당 $10,000의 보증금을 내고 렌탈로 가져갈 수 있어요. 렌탈로 가져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최저임금 플러스 4대 보험 이런 거 쳐서 AS 비용이 월 3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월 3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3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5천만 원을 갖다가 뭐 2년을 쓴다 그러면은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할 수도 있고요. 렌탈로 썼더니 월 150이면 된다더라. 이래야 불티나게 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옵티머스의 시장성 자체는 저는 지금 지난 속도는 지금 테슬라는 다 모두가 조금의 근미래를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에 기술력들이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성들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날 옵티머스가 이제 로봇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이게 원격 조정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원격 조정해요. 저기 웨이모도 원격 조정하고요. 네. 바이두의 로보택시 아폴로도 원격 조정 겁나게 하고요. 크루즈도 원격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하게 원격 조정이라고 한다는 것이 100% 다 한 대당 해가지고 이걸 사람이 적으면 난 이거 가위바위보 할 때 묵내야지 찌내야지 빠내야지 이런 걸 원격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뭔가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못 알아들었다든지 이 부분의 행동을 잘 못한다든지 했을 때 요때 일부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격 조정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옵티머스가 잘못 작용하고 있다고 할 땐 바로 조정을 해주는 것. 그래서 계속 감시는 아니지만 같이 계속 감독해주고 있는 것. 이것을 원격 조정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어떻게 뭐 사람들과 같이 춤춰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이거 원격 조정이구나. 이거는 거기다가 사람이 이렇게 툭 칠 수도 있잖아요. 네. 분명히 저는 툭툭 치는 부닥침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옆에 테슬라 직원들이 같이 있었어도 뭐 보안으로 해서 몇 미터 안 접근 금지가 아니었잖아요. 같이 셀카도 찍고 뭐 가위바위보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건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얘가 반응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못했을 경우는 원격 조정 들어가 줄 필요가 있죠.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도 원격 조정은 저는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원격 조정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날 행사로 일론 머스크가 얻고 싶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이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다 이렇다고 봐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두 가지 고민이 있죠. 하나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테슬라의 주가를 올리는 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사람들은 투자를 하죠. 수익률이 계속 똑같고 매출도 매년 똑같고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회사가 발전하지 않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네, 성장률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장 현실로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률은 안 좋더라도 그래도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성장하겠구나. 내년에는 수익률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대단히 힘겨운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차들도 출연해야 되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계속해서 할인을 해주고 리스까지 해주다 보면 리스는 기업에겐 비용이니까 수익률을 깎아먹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는 브레이크 이븐 토닉 분기점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또 슈퍼컴퓨터에 대해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고 계속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건 여러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것, FSD 투자를 한다는 것, 옵티머스에 투자한다는 것 테슬라의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슬라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 즉 이거는 주가에 대한 기대치를 전망치를 낮추게 되죠. 여기에 성장 스토리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 수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준다는 부분에서 2025년은 아니지만 2027년부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AI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도 텍사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이것이 조건만 허락한다라면 10월 10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중국과 유럽에서 이러한 FSD 구독자들을 모아내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10월 10일은 두 번째 요소 즉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투자자들이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많은 비판론자들이 깨지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테슬라의 로봇데이라든지 뭐 이러한 마스터 플랜 발표 데이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테슬라 행사에서 사전에 주가가 안 오른 적이 없었고 행사 당일날 주가가 안 떨어진 날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사실 딴 데 가서 얘기했던 것은 행사 전에 가서 주가가 요번에는 안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건 예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큰 흐름은 테슬라에 대한 매도에 대한 큰 흐름도 없고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매수에 대한 큰 흐름도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부양하고 있고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다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치 10월 10일 기대치를 갖고 투자를 올리면 반드시 투기꾼이나 작전 세력이 붙습니다. 이들이 같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제일 먼저 엑싯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테슬라 주가처럼 변동성이 심한 것이 없습니다. 대단히 주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미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평가라는 건 뭐냐? 성장 기대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수익률만으로 이 정도의 왜냐면 P 레이셔가 70이 넘잖아요. 60 뭐 후반대도 있을 때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드나 현대는 10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10을 넘기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자동차 기업인데 P 레이셔가 70을 향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수익률에 의한 주가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수익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가 여기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때는 심해집니다. 변동성은 심해지는 거고 아마 다음 주에 있을 10월 23일에 있을 실적 발표를 놔두고서도 저는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